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 예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제죠. 1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수는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2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10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소요소에 조금 함정 문제라고 할까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몇 군데 정도 조심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 맞는다는 거는 이 자금 세탁 부분이 제일 끝에 워낙 어려운 내용, 외워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 두 문제까지 틀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수가 많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개요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법과 윤리인데, 거기에서는 기업윤리하고 직무윤리의 차이점을 아느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워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말을 구분해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무윤리가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한 10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굉장히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요 옛날에는 요 1번이 없었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 이제 새로 들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꾸준히 출제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조금 서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국외 환경, 그 다음에 국내 환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국외 환경 부분에는 사상가라 해가 좀 거창하게, 이런 이름도 나오고, 각종 윤리 지수, 이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CPI라 그래가지고, 요 지수의 일종이죠. 예를 들면은, 부패 인식 지수,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되고, 국내 쪽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 누가 직무윤리 지켜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지켜야 되느냐. 이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출제되어 왔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논점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고 판례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판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판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판례를 외우지 않으면은 틀리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구체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상충 방지 의무라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논점이 많죠.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이게 발생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자기계약까지 굉장히 중간중간에 논점이 많습니다. 이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차이니즈 월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기계약은 여기 말씀드렸네요. 하여튼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리, 과당매매죠. 과당매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점이 많고, 또 원인이 또 요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것도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외울 게 많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요 관리, 차이니즈 월, 자기계약 이런 것들은 전부, 자본시장법하고 겹칩니다. 겹쳐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품 판매할 때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느냐 룰이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많죠. 일반 투자자에게만 지켜야 되는 원칙,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고 전문 투자자에게도 지켜야 되는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또 한 3가지 정도, 요것도 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 전체가 판매할 때 지켜야 되는 룰 해가지고 보셔야 되고, 여기 이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적합성의 원칙을 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또 KYC 순서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이제 유력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에게도 지켜야 되는 거는 부당 권유 금지라 그래가지고 또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또
두 가지 정도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전체가 자본시장법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본시장법에서 다 공부하신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넘어가면은 상품 판매 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일반 원칙이 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련 제도라 그래가지고, 또 요게 4가지가 있어요. 제도가.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요 중에 이제 3가지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뭐 7영업일, 15일, 5영업일 해가지고, 가로넣기 문제 굉장히 유력하니까, 이런 것들은 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렵게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비교할 줄 아느냐. 요거는 이제 상품 판매할 때고, 요거는 상품 판매 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쫙 하고 여기 있는 거 쫙 해가지고 박스형 문제로 다음 중 상품 판매 후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게 지나면은, 본인에 대한 의무 5가지,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의무 7가지,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의무 3가지. 요거는 5가지, 7가지, 3가지 이 내용 자체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특별하게 이제 틀릴 만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이제 틀리기 쉬운 거는 이렇게 2개 묶어가지고 다음 중 의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으면 요 5가지를 아셔야지 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 요 5가지 중에 하나가 품위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이 품위 유지가 본인에 대한 의무인지 회사인지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모르죠. 양쪽에 다 사실은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 5가지를. 또 이렇게 또 출제할 수도 있겠죠. 다음 중 의무의 내용이 다른 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직무유기를 직무유리를 위반했을 때 이런 통제 절차라고 할까요? 요게 내부 통제 부분하고 또 요게 이제 외부 통제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외부 통제는 별로 논점이 없어요. 근데 내부 통제가 굉장히 또 이게 논점이 많다고요. 그래서 뭐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지 뭐 준법 감시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사회의 역할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있고 또 요거를 또 위반했을 때 요거를 회사에 대한 제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게 또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1억 원 제재할 수 있고 3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한 5가지가 있고 요게 한 2가지가 있고 요게 1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문제 형태가 뻔하죠. 요거 2가지 구별할 줄 아느냐, 또 요렇게 구별할 줄 아느냐,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런 문제 형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그러나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또 충분히 외울 수 있거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요까지가 이제 직무윤리예요. 요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으로 가면은 도대체 이제 분쟁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분쟁의 의미가 뭐냐. 왜 분쟁이 발생하냐.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 직접적인 또 이유는 뭐냐.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직접적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분쟁의 유형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해가지고 한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쉬워요. 굉장히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조정제도가 있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숫자도 조금 외워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우리 기본서에는 이게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크게 뭐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우리가, 투자자 분쟁 예방 이쪽에 관련해가지고 또 보셔야 되는데, 요것도 논점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크게 뭐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부분은 없어요.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과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 우리가 확인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쟁 예방과 관련되는 거죠. 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데, 그리고 요 이제 이 투자자 분쟁 예방은 또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이제 판례라든지 그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요런 것을 어떤 유형이라고 그러느냐,
뭐 임의매매냐 아니면은 뭐 불안전 판매냐 일임매매 위반이냐 뭐 이런 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답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금 세탁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 자금 세탁에서 굉장히 이게 기본적인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에는 제일 핵심적인 게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위주로만 옛날에는 공부했으면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 자금 세탁 부분이 내용이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 외워야만 될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첨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굉장히 외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본서 보면은 이 직무윤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실전 예상 문제라 그래가 문제가 조금 있고 또 투자자 분쟁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자금 세탁도 이 관련되는 부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실전 예상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한 8, 9문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요. 보면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금 세탁 부분은 이제는 우리 이쪽 파트에서 가장 공부하기가 어려운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출제자가 어렵게 출제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건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외울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지를 못하면은 틀릴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외운다고 하더라도 뻔하죠. 자본시장법하고도 겹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익숙한 건데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치시면은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릴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까지인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다른 그 과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영업 실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그 협회 규정이라든지 혹시 거기에서 좀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를 맞춰 가지고 보완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직무윤리와 투자자 분쟁 예방을 고득점 과목으로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하나만 틀려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래도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거, 그 다음에 좀 뭡니까 자주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거 그런 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별표를 하시든지 체크해가지고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